이번 시간에 여러분 교재 69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미 부가가치세 이론 11시간 우리 동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T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저 뒷부분에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추가시키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부터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잘 알고 계셔야죠.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 소비세, 전단계 세액공제, 간접세이고 소비형 부가가치세이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여섯 번째 국세다. 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과세하죠. 그래서 국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의무가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여기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국내에서 공급할 때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입을 할 경우에 국내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은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수입하는 경우다. 수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화의 수입이라고 굳이 그랬잖아요. 그건 뭘까요?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아까 여기 위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국내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국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에는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아요. 재화의 수입만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 시에는 개인도 납세 의무가 있다. 요거 함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하는데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뭐냐? 이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는 공급자이고 영리 목적의 여부는 불문이다. 그건 뭐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재화나 과세용역을 공급한다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비영리 단체인 교회라든가 무슨 뭐 YMCA 또는 문화원 이런 그 비영리 단체들이 있죠. 무슨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과세 재화나 과세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사업자라고 본다는 거죠. 사업상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말합니다. 사업의 형태. 그러려면은 무슨 사업장이 뭐 있어야 된다든가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업상 독립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는 어떻게 있느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이 면세 사업자는 우리가 사업자라고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아니에요. 면세사업자. 사업자라고는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냐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누어져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나머지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수입의 경우는 제외를 말하는 거예요. 수입은 개인도 납세 의무가 있죠. 비사업자도.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세기간이 있는데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과세기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1기와 2기로요. 간이 과세자는 1기, 2기 없죠. 간이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과세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밑에 표에 보시면은. 그래서 1기 예정신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1기 예정신고이고요. 2기 예정신고 하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앞에 3개월이 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이 됩니다. 자, 밑에 주의를 보시면은요. 법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예정신고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3개월마다 신고 납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밑에 단 해서 개인사업자는 옛날부터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해요. 개인사업자는 지금도 예정 신고 납부는 안 하고 고지 납부를 하고 있어요. 고지서 오는 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 신고 기간에 고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6개월치잖아요. 직전 과세기간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직전 과세기간 6개월치에 공급가액이 뭐예요?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규모가 작은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개인사업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래가지고 예정신고 때 신고 안 해도 좋다.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그 실적의 절반을 고지서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냥 돈만 납부하고 복잡한 신고 절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고지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지세액이라는 것은 고지서 오는 대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고요. 신고 납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들 쭉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런 서류를 다 갖추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해가지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 오는 대로 납부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 근데 궁금한 게요. 안에 가서 네네. 예정을 왜 줬을까요? 응? 예정에 신고하는 의미가 예정 아직 확정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정에 신고한 게 확정이 다시 수정이 들어가서 확정 그렇게 된다는 개념인가요? 뭐 예정 신고 제도를 왜 두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한 뭐 2가지 정도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기업을 생각하는 목적에서는 납부할 세금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면 금액 덩어리가 커지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그 시기에 현금 사정이 나빠가지고 크게 빚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쪼개서 미리 3개월치 미리 납부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납세 의무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3개월 미리 받을 수 있잖아요. 6개월치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것보다
이게 수입이 이렇게 3개월에 미리 선납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과세관청 국가 입장에서는 국세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이점이 있어. 그 정도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정신고 납부제도는 그 정도의 이유 때문에 아마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납세지. 우리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는 장소가 납세지인데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됩니다. 사업장 기준이에요. 사업장별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사업장은 어디를 과연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느냐? 업종에 따라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건설 현장도 아니고 광업의 그 광산도 아니고 다 사무소. 제조업은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이고요. 특이한 것은 이 부동산 임대업은 사무소가 아니라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장을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어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곳 임대사업자이다. 나머지는 다 총괄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공장도 이 얘기 나왔고, 그런데 우리가 직매장, 하치장, 여러 가지의 그 회사의 그 사업장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직매장도 사업장이라고 하고, 하치장도 사업장이라고 합니다만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직매장만 사업장으로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판매시설이나 생산이 일어나는 장소, 거기가 사업장인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러니까 공장이나 직매장, 여기가 사업장인 거죠.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납세 의무자의 또 편의를 위해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신고 납부의 특례 규정에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총괄 납부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단위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주사무소, 즉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세금을 말이죠. 납부할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는 사업장별로 이행을 하고 납부하는 것만 총괄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납부하는 제도를 총괄 납부제도로 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한 군데서 다 합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모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총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그냥 하나만 하고, 사업자 등록이 하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도 사업자 번호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도 납부도 모두 본점에서만 할 수 있다. 본점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면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나오죠.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한다.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뭐 한 번 했다가 다시 포기하고 싶다. 포기 신고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 기간에 개시 20일 전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러한 특례제도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거 여러분 있었죠. 네, 사업자 등록은 기존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장을 개시하고서요, 사업을 개시하고서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5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후관리 제도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변경 사유가 있을 때 상호가 바뀌는 것은 당일날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날 재발급 받는 거 상호 변경. 예. 그리고 나머지는 2일 내에 역시 재발급을 해줍니다. 2일 내에. 뭐 당일에 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다는 거죠. 최대한 2일 이내. 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우리가 폐업 신고를 하면 말소가 되는 거고요. 기업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부가세 신고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회수, 또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고를 해가지고 공시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권한으로. 자, 제2절에 넘어가면 이제 과세 대상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 재화라 하는 것은 물건 또는 권리를 재화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물건에는 유채물과 무채물의 물건이 있는데, 유채물하면 상품, 제품 이런 것 등이고, 우리가 무채물이다 그러면 전기나 가스, 열과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권리라 그러면은 무형 자산들이죠. 그래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뭐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재화라고 합니다. 공급이라 하는 것은요,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공급한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급이다 그러면 매매, 가공거래, 교환거래, 기타 이런 종류의 일반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특수한 거래, 이걸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시험에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간주공급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아마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간주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공급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자가공급 세 가지가 있어요.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으로 관련될 때, 타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주공급이 개인적 공급이 있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개인적 공급이다 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또 사업상 증여, 역시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돈을 안 받고 증여했다 이거예요. 과세하겠다.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네, 폐업할 때 판매하지 않은 재화 또는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들 모두 과세하겠다. 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가 소비한 것으로 신고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죠. 실질적으로는 판매한 게 아니지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당권이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은 공급이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폐업을 했지만 승계자가 있어요. 사업을 그걸 우리가 승계시킨다고 그러죠. 나는 폐업을 했어요. 아까 여기 그 간주공급의 폐업시 잔존재화는요, 내가 폐업을 하고 승계자가 없을 때 과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계자가 있는 사업의 양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양도받은 승계자가 판매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하면 돼요. 예. 그래서 사업을 그 양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물납도 과세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가 세금이잖아요. 물납, 재화를 납부했다요. 재화로 납부. 하지만 이건 부가가치세를 그렇다고 재화로 납부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돼요. 물납. 우리 회사가 만약에 뭐 컴퓨터 제조회사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난 못 내겠어. 우리 컴퓨터로 가져가. 요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조세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이것은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그냥 세금으로 낼 수가 있는 그런 제도를 열어놨죠. 돈 대신에. 그것을 우리가 조세 물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그냥 세금으로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출로 건물의 판매로 보고서 그러면 건물은 과세제화니까 부가가치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상속세도 못 내는데 그걸 판매로 보고 부가가치세까지 내라? 좀 심하죠. 아마 그건 좀 조세관청에서 그건 좀 잔인하다. 이건 부가가치세는 이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개인적 공급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그 취득한 상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다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는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뭐냐면 제외시킨다. 쭉 한번 보자면은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했다. 수선하는 데 사용했다. 사후에 애프터 서비스 하는 데 사용했다. 불량품을 교환하는 데 사용했다. 상품을 진열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사용인 이건 이제 복리후생적인 목적은 상식선에서죠. 사회 통념상 이건 복리후생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인 한 명당 뭐 연간 10만 원 이내의 개인적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뭡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경사스러운 날이 있죠. 뭐 어버이날 또는 뭐 추석날, 회사의 창립기념일 이럴 때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으로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런 것들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증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 그러나 견본품은 증여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된 거래에 포함된 공급
재화도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로 공급하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아요. 또 특별 재난 지역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 이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 사항이 일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의 공급을 정리해 봤죠. 용역의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영무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영무를 제공한다. 또 하나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용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무 제공하면은 대표적인 건설업.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다 하면 임대업. 그래서 우리가 용역 사업자 하면은 건설업자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아주 대표적인 용역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역에도 간주 공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걸 과세하기는 굉장히 애매해서 말이죠. 우리가 재화라는 것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 자기가 소비하면 과세하겠다 하는 것이 간주 공급에 있었잖아요. 재화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제품 생산했잖아요. 그래서 다 수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무슨 재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간주 공급을 규명해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아요. 재화의 무상 공급은 우리가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 공급 등으로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의 무상 공급 역시 과세를 안 하는데 예외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요건 꼭 기억을 해 둘 필요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공급.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가족관계라든가 법인으로 본다면 법인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주주 또는 경영자하고 아주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은 임대로 쓰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세 납부해야 된다. 자, 밑에 보시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사례가 있는데요. 건설업은 용역이기 때문에 건설업은 그 자재를 누가 부담했느냐 따질 것이 없이 다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가공의 경우는요. 가공만 해줬느냐 아니면 가공을 하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었느냐 에 따라서 가공만 해줬으면 용역의 공급이고요. 가공하면서 새로운 재화가 자기가 자재를 부담했다는 거예요. 가공 사업자가. 그러면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산업재산권 같은 거,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을요 대여하면 용역의 공급이에요. 빌려주는 거. 그런데 양도하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공의 경우하고 산업재산권이 어떤 경우는 용역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구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은 여러분 알다시피 외국에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우리가 재화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하는 물품들이 재화의 수입이다 하는 얘기고요.
공해상에서 채집한 수산물, 외국 선박이 수산물을 가지고 공해상에서 잡아가지고 국내 항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수입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결론적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모두 재화의 수입이라고 아니다. 수출 신고라고 그랬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입 신고가 돼야 재화의 수입이죠, 물론. 자, 여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는 건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것을 수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수출 신고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건 이제 외국 것이 됐습니다. 다시 들어왔다 이겁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 수입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요거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된 재화에 따르면 돼요. 이 면세냐 과세냐의 판단은 부수재화를 따라가지 마시고 주된 재화가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라면은 다 면세예요. 왜냐하면 재화 자체가 그 용역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주된 사업이 뭐냐 이걸 보질 않습니다. 재화 자체가 면세인 것은 어떤 사업자가 공급하든 간에 무조건 면세가 됩니다. 이거 건너뛰어서 면세. 그런데 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 경우는 좀 달라요. 과세인 경우는 주된 사업이 뭐냐를 거쳐. 자, 건물을 공급했다 이거예요. 건물을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조업에서 건물을 팔았으면 과세. 왜냐하면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자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건물을 팔았다. 면세. 왜 면세냐? 은행은 면세 사업자니까. 그래서 부수되는 재화라는 말. 왜 은행은 건물이 부수된 재화냐? 은행이라는 것은 건물을 파는 사업자가 아니죠. 그래서 건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쩌다 우연적으로 가끔씩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은행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비대면 은행들이 많아지니까 이 뭐 지점 같은 것을 서로 통합해서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무슨 은행하고 무슨 은행을 지점을 한 건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건물들 기존에 있던 지점들을 팔아야 되겠죠.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안 팔면 비영업용 부동산이 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처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 대리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판다는 것은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일 때만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자이냐 면세 사업자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 네,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게. 기출문제 보면 이거 가지고 문제 낸 것은 거의 못 봤어요. 중요하긴 한데 못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라는 게 나오죠. 재화의 공급 시기는요,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하는 때. 이거 알면 되시는데, 거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양해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공급, 이것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수익을 인식할 때는 장기할부 판매도 인도하는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그 시기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시기는 언제냐면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전력이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기, 도시가스 이런 거 구획할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딱딱 끊어서 물건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배관을 통해서 밸브만 열면 계속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월 검침원들이 검침량이라는 걸 체크해 가지고 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고지한 금액이 바로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이에요. 그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과세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스요금, 전기요금 낼 때마다 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는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대가의 각 부분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인도하는 때예요. 다 인도하는 때. 무인 판매기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신고하면 돼요. 현금 꺼내는 때. 네,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때. 이런 것들. 네. 간주 공급은 실제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하는 때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한 때 또는 사용한 때, 소비 또는 사용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되겠고요. 수출품은 선적일이나 기적일이 공급 시기입니다. 수출품은 선적일이나 기적일 되겠습니다. 장기할부 판매의 요건이라든가 중간 지급 조건부의 요건이라든가 어떤 걸 충족해야 되는다. 요건 참고사항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정도이고요. 시험에 그것도 출제되는 건 못 봤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를 제공하는 때가 완료되는 때,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용역은 임대업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때. 나머지는 공급 시기가 다 유사합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유사하다. 네, 거래 장소에 대한 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거래 장소에 대한 건 상식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영세율과 면세 부분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